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서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문을 읽으면서 단어 뜻을 모르겠거나 아니면 글쓴이의 의도를 모르거나 이럴 때 생기는 것을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도 등을 이제 이해하면서 또는 파악하면서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79쪽 볼게요. 다음 만화에서 제호가 대동여지도가 있는 전시실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얘가 제호야. 제호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동여지도를 보고 싶어. 이 여자아이도 그렇고 제호도 그랬어. 근데 제호는 층별 안내 표시를 보면서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유물이니까 3층 조선실로 가봐야겠다. 근데 여자아이는 그냥 일찍 전시실부터 돌아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아이는 결국 문제 해결을 못한 거지. 문제는 뭐냐면 알고 싶었던 것, 보고 싶었던 대동여지도를 보지 못하고 찾아 헤매다가 이제 저 전시관에 가서 찾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사태가 생긴 거고, 남학생은 배경지식을 활용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배경지식은 대동여지도가 조선시대 유물이다 라는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서 조선실에 가서 대동여지도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방법, 이게 문제 해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해결을 하며 읽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동여지도가 조선시대 유물이라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대동여지도가 있는 전시실을 추측한 겁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이야. 이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단위는 초단위, 초분시, 일, 주, 월, 년. 이게 이렇게 점점 단위가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떤 친구는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남자친구는 분이 중요하래. 그건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모두 50분 수업. 중학생은 50분 수업이 아니라 45분 수업이죠. 45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은 시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이 읽어야 되는 건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라는 거예요. 시계도 그렇고 달력도 그렇고 둘 다 시간을 알 수 있는 단위예요. 기준이라고도 말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중수필이라고 하는 갈래의 특징은 뭐냐면, 중수필은 가벼운 주장하는 글, 논설문 정도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장이 있고 글쓴이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중수필의 특징을 찾아가면 되고, 주제는 우리가 이제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건 자연의 규칙, 자연의 원칙을 따라가면서 사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말하니까
반면에 어떤 게 숨어 있는가? 지금 현대인들은 자연의 순리를 잘 지키지 않고 있죠. 자연의 순리를 좀 가볍게 여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런 현대인의 삶의 태도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글을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제목부터 누가 누구를 이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옛 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반면, 자, 처음부터 대조 나오지? 반면, 뭐,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어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알려줘.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의 단어 뜻, 중요하다인데, 여기 요렇게 이제 문제 해결의 과정이 나와. 요긴하다라는 단어는 처음 보네? 무슨 뜻이지? 근데 이 친구는 요긴하다의 뜻을 어떻게 알아갔냐면, 요긴하다를 기준으로, 요긴하다 단어의 앞문장, 또 뒷문장의 내용을 힌트로 해서 뜻을 알아간 거예요. 요긴하게 쓰였다. 무엇보다 달력은, 자, 첫 번째 달력의 역할.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1번,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2번, 가늠. 생각하는데 사용됐어. 이렇게 말해. 그러면 물기를 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농사를 지을 때 물길은 물이 땅에 이렇게 논이라고 하는 땅에 논에 들어오고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했어. 그러니까 달력은 이 문장에서 봤더니 달력은 농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네. 여기서 딱 힌트를 줬어. 자, 달력은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했네.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형 문장은 그래서 또는 뭐 의문형 문장이라고도 하지. 의문형 문장은 을 사용하면 독자의 호기심과 독자의 집중, 관심 집중을 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중간 1부분에 보면 옛 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소제목이야. 그럼 소제목을 제시해주면 아하, 내용이 예측이 가능하겠지. 20세기 초만 해도, 자, 이런 시간 잘 봐야 돼요. 20세기 초는 여기서 몇 년도냐면 1900년 초야. 지금부터 120년 전이나 지난 거지.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시계 하나가 기와제 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던 거야. 그러면 시계가 하나인데 기와집이 100만 원이라고 쳐봐. 그러면 시계값은 얼마인 거야? 50만 원이지? 반값이니까. 한 채 값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 사실 시계는 요거 잘 봐야 돼. 언제 들어왔냐면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소개된 거야. 처음 들어온 건 언제야? 정확하게 몰라도 조선시대의 시계가 우리나라에게 알려진 거지. 시계가 처음 들어온 시기.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이야.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시계는 크게 필요가 없는 거야. 짓는데 시계가 중요하지 않았어. 쓸모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자, 묻고 답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걸 자문자답,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했다라는 표현 방법을 쓴 거지.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와 동쪽 창문이니까 동쪽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일을 그치는 식으로 살았어. 어떻게 살았다?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올 때 일어나고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일을 그친다라는 건 이제 일을 그만두는 거지. 일을 마치다.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농사 일을 꼭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여기처럼 오전 5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시계를 달력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태도지. 사람들의 태도, 생활 방식.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간 일에 이 문단은 뭐한다? 우리 조상 이때 우리 조상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사였어. 조상들은 시계가 별로 필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시계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굉장히 비쌌어. 기와집, 반집, 한 채 반값.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건 뭐냐면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었어. 요게 중요한 이유. 계절의 변화를 읽어야 돼.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 계절의 변화, 자연의 흐름 비슷한 말이지. 자, 추워지는 10월에 벽시를 뿌렸다가는 벽시는 벼의 씨야, 벼의 씨. 낭패, 실패를 한다는 거야. 를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의 뜻과 관련되는 걸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도 이 문장의 뜻을 모르겠어. 자, 이 문장의 뜻을 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문제가 생긴 거지. 글을 읽는데 문제 발생 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추워지는 10월에 벽시를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새싹이 나오려면 트려면은 기온이 높아야 해. 적어도 한 영상 10도 이상은 돼야 되나 봐.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지 않겠지. 땅 속의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 싹이 트려면 땅 속의 온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땅 속의 온도가 높아져야 돼. 그런데 10월은 점점 땅 속의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내용을 예측하는 거지.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뭐예요? 또 나왔어.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 자,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질서를 따르겠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중요했던 거지. 자, 두 번째 소제목. 이런 말이 나왔어. 절기는 농사 계획표라는 거야. 진도표. 자,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절기라는 게 있었어. 절기는 이제 한 달을 15일 단위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거든. 절기에 따라, 절기가 가장 중요한 건 절기와 농사가 관련성이 있어서 그래.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짓는 거야.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 지금 우리랑 너무 다르지. 그러나 또 대조죠.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 실패가 된다는 거지. 돌아갈 터였다. 우리 조상들은 절기의 기준은 해의 움직임이에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절기의 기준은 뭐라고요?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한 해 농사는 무엇의 절기에 따라. 그러면 절기는 무엇에 따라서 정해졌다?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거지. 그래서 3월 21일쯤, 오늘이 이제 4월 초니까 한 열흘 전쯤 춘분이 시작됐어. 자, 요 날짜 기억해야 돼요. 3월 21일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어. 또 6월 6일쯤인 언제 하라 그래? 망종부터 저기 15일이 지나면 21일이 되잖아.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한 보름 동안 모내기를 한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 2달 있다가 모내기를 시작하겠지. 근데 이 시기는 언제야?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6월 21일 사이. 6월 21일인 25일 보름 기간은, 자, 첫 번째 뭐라는 모내기를 해. 두 번째 보리를 배. 겹쳐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예요. 자, 여기 볼게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별표 5개는 해. 망종으로 시작해서 하지까지인 보름 동안이 1년 중 가장 바쁜 날인데, 바쁜 이유가 뭐냐면 1번 모내기를 해야 돼. 모내기는 뭐냐면 벼를 심는 거야. 조그만 벼야. 이제 자라기 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리를 벤다라는 건 뭐냐면 다 익은 보리를 낫질해서 자른다.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되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매우 힘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어. 그렇잖아. 아니, 보리도 키우느라고 힘들었고 모내기도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배불리 먹으면서 좀 쉬어야지. 이게 바로 뭐야? 쉬는 시간이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월 8일쯤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8월 8일은 입추야. 가을이 시작된다는 말이야. 가을 준비를 해. 그래서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었어. 이때 심어서 11월쯤에 이제 김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3월 20일에 춘분.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6월 6일에서 6월 20일 하지. 요때의 역할. 8월 8일에는 가을 준비를 하며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고, 9월 23일인 춘분이 오면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걸 이제 다 보관하려고. 그리고 이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의 구실을 했다. 그래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 여겼어. 글쓴이가 절기를 농사 진도표라고 표현한 까닭. 절기는 계절과 관련이 있지. 계절의 변화에 준비하여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절기는 농사 짓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절기에 맞춰야 농사를 잘 지으실 수 없었어. 절기는 농사 진도표의 역할을 해. 그래서 절기가 기록된 달력이 매우 중요하죠. 자, 춘분 양력으로 3월 21일이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 그 다음에 망종하고 하지 무렵이 농사 시기 중 가장 바쁜 시기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얘도 소제목이야. 자, 그럼 봅시다. 그러나 이제 대조가 일어나. 이제부터 시계 얘기가 나와.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시계는 공업이 발달하면서 식교가 중요해졌다.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수확하고 싶어. 양이 많았으면 좋겠어도 그 수확이
사람의 힘으로 정할 수가 없어. 힘으로 정할 수 없는 거지.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갖고 왔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곡식과 열배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죠? 수확량의 한계가 있어. 한 번밖에 거둘 수 없어. 뭐 벼는 9월에 거두고 보리는 아까 이야기한 6월 5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요때 거두는 거지. 요게 농사의 양, 농사의 수확량이 늘지 못하는 이유야. 늘릴 수 없는 이유. 나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여름이건 겨울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아간다. 시간은 그래서 돈이 되었잖아. 왜? 시간을 돌리는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말이야. 이 말은 시간이 돈이 됐다라는 말은 시간에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24시간 일해. 그럼 24시간 일한 만큼 돈이 돼. 그래서 우리 막 쿠팡 같은 데서 24시간 일한다 그랬잖아. 물론 한 사람이 24시간 일하는 건 아니고 뭐 3교대 근무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때에 따라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민감해졌어. 그 이유는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면 돈을 벌기 때문이야. 벌 수 있어서. 도시 곳곳에는 시계가 높다랗게 걸린 탑이 등장했습니다. 자, 공업이 발달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산업화 이후에 그렇게 생긴 일인데 농사를 짓던 시기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지. 공업의 덩치, 크기는 나날이 커져갔다.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어. 자, 뭐가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절보다는 자원에서도 시간이 더 중요했어.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더 이용해서 자원을 캐면 돼. 준비하면 돼. 자원을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공장까지 가져오느냐가 문제될 뿐이었다. 공업에 필요한 자원 가운데에는 고무도 있어. 사탕수수 등 농업, 임업은 나무와 관련되는 숲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될 뿐이었다. 임업을 통해 얻는 것이 많다.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괴롭혔다는 거야. 자연을 닥달하여 필요한 것을 자연으로부터 마구 뺏은 거지. 그걸 개발이라 그래. 자연으로 마구 빼앗아 내기 시작했다. 자, 7문단 별표 5개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농사는 어떻게 되지? 농사는 수확량이 거의 좀 정해져 있어. 수확량 또는 수확의 시기가 정해져서 그때에만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공업은 필요한 자원 플러스 시간만 있으면 수확량이 많아지는 거지. 생산량이라고 말해, 공업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자원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개발했다는 거야. 필요한 거 막 갖다 썼다는 거야. 또 그래서 이제 공업만 자연의 그 이치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농업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농업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자, 계절의 흐름에 벗어난 농사를 말하는 거야. 뭐 계절에 상관없이 뭐 예를 들면 수박은 7월, 8월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수박을 한 5월부터 먹는 거야. 5월이면 여름이 아니거든. 그런 것도 과거의 자연의 질서를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은 과일의 제철이 없어. 계절에 상관없이 과일을 만들어내. 키워내. 대부분 어디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자, 석유를 이용하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듯이 농산물도, 자, 농산물, 과일, 채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내. 이걸 만들어낸다라고 말해.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으니 달력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즉 절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달력보다 시계가 중요해진 계기는 공업이 발달해서 그래. 또 공업이 발달하니까 공업은 자원 플러스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산량이 많아질 수 있거든. 늘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자원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된 거고, 공업만 그런 게 아니라 무엇도, 농산물도 이제 만들어진대.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건 무엇 때문이야? 비닐 하우스에서 뭐해? 난방을 해.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중간 이에서는 공업이 발달하면서 달력보다 시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도 이제 생긴 거예요. 옛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서, 즉 절기에 민감했어.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어. 또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대접을 받았지.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서, 예를 들면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시골 노인들은 이런 식의 충고를 입에 달고 이제 살았다는 거지.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거 빌려서 썼어. 제 아무리 욕심 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서 살고자 했어.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치는 있잖아.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서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마음대로 안 되면 자연 환경을 바꿔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여기 10번 문단에서는 옛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지금 대조해서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는 거야. 이 대조의 방식을 써서.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 한다.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 버렸을까? 지구가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자연의 리듬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 말이 무섭지는 무섭다. 자,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솥대를 늘렸어.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지. 61번. 또는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그랬어? 복수가 생기지. 그래서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어. 자연의 복수는 첫 번째는 뭐다? 이거 참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인간의 욕심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자연의 복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인간의 욕심 첫 번째가 소를 늘린 거야. 쇠고기 생산량을 늘렸어. 그랬더니 사막화가 이루어졌어. 이 말은 사막의 면적이 늘어났다고. 사막의 면적이 늘어나면 지구는 더워지겠죠. 또 두 번째는 철 없는 과일을 생산해. 그랬더니 석유와 석탄이 줄어들어. 사라져가고 있어. 줄어듦. 이걸 어려운 말로 고갈된다라고 말해. 또 세 번째, 사탕수수 단 거 엄청 먹잖아. 그 다음에 커피도 엄청 많이 먹거든. 커피, 아이스크림, 커피, 사탕. 이것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밀림이 사라졌어. 밀림이 사라지니까 지구는 더워지는 거지.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이 세 가지 현상, 사막화, 석유, 석탄이 고갈되고
밀림이 사라지는 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온난화가 돼서 홍수와 가뭄이 증가한 거야, 횟수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 겪지 않을 위협들이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원래 옛날부터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온난화를 겪은 것처럼 막 1년에 홍수가 꼭 한 번씩 일어나고 가뭄도 보통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월, 7월, 8월, 9월 한 4, 5개월 동안 비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 이렇게 비가 자주 안 오고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적은 최근이 훨씬 많아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끝부분. 자,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자연을 대하는 옛사람들과 현대인의 태도. 옛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자연의 변화를 살펴서 그에 따라 행동했고, 현대인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자연환경을 막 마음대로 바꿨더니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은 현대인을 향한 자연의 복수, 사막화가 이루어졌어. 뭐지? 사막화 왜? 소고기 생산량 늘려서. 그리고 사탕수수하고 커피나무를 막 심었더니 자원의 고갈이 심화됐어. 또 여기 보면은 철없는 과일을 만들려고 해서 지구온난화가 더 생기고, 이런 모든 세 가지 일 때문에 잦은 홍수나 가뭄이 생기는 거지. 현대인들이 자연의 질서를 잊고 살아가면서 자연재해가 많아졌어. 자, 이제 끝에서는 마무리합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여기 있는 거야.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게 빌었고,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에 신경을 써야 됐다는 거야. 자, 글쓴이 이렇게 말해.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자,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이게 글쓴이의 의견이야.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 시간은 돈이라며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어 봐야 된대. 달력의 의미는 자연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사는 여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글쓴이는 당부 부탁했어. 주장했어. 의견을 냈어. 현대인에게는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연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또 생활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 옛사람들은 농사일을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했어? 이건 아니죠. 해 뜨고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시작. 해가 지면 끝,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름은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하겠지. 절기는 농사 진도표와 같은 구실을 해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중시했어. 입추는 자, 언제? 춘분이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느냐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고 시계가 중요해졌어.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면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아졌어. 잦아졌다는 많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글을 읽다가 부딪힌 문제. 여기서는 뭐냐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문제야.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글을 읽으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기든지 정리하며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이거를 읽다가 부딪힌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짝까 이야기해보지. 요긴하다는 처음 보는 단어라서 그 뜻을 몰랐어. 이게 문제였어. 그랬더니 해결을 했어.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앞뒤 내용을 미루어 중요하다라는 뜻과 비슷한 거야. 이게 해결 방법이었어. 해결책은 뭐야? 모르는 단어 앞과 뒤의 내용을 활용한 거지. 자, 또 두 번째 문제.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이라는 소제목에서 철없는 과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써요? 이게 해결책이야. 이어지는 내용 살피기. 이게 해결책. 요즘은 과일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어 제철, 계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철없는 과일이 제철 없이 언제든지 생산되는 과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두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을 보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현대인에게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거 보면 돼. 첫 번째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타당하다의 근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타당하지 않다의 근거예요. 현대인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자연을 파괴하여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글쓴이의 생각처럼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타당한 거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현대사회는 이미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야. 이게 근거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에 적응하려면 시계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타당하다고 짝을 이루는 근거, 타당하지 않다고 짝을 이루는 근거를 같이 연결해서 찾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은 소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적고 답을 찾으면서 읽었더니 어떻게 답을 찾았어? 앞뒤 그 문제가 되는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에 앞뒤 문장을 활용했지. 그렇게 해서 읽은 거야.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문장의 의미가 모호, 분명하지 않을 때는 앞뒤 문장을 참고하여 읽었더니 문장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즉, 문제를 해결하며 읽는 건 그 이해 안 되는 문장,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참고하면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뭐 모든 활동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겨울 르런의 발견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